최근에 JGB 초장기 20년, 30년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매를 치는 거예요. 뭐 2주 이상 계속해서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도세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순환적으로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장기물 중심으로 많이 튀고요. 계속해서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본 금융 상황과 한국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상관관계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빈털털입니다. 빚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일본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은 믿는 구석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엔케리 청산입니다. 지금 일본의 엔화 방어, 일본의 금리 상승 속도를 보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는 적어도 2번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가 청산이 빨라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엔캐리 청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왜 우리가 이 시점에 꼭 일본의 금융 동향을 알아야만 하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금융에 있어서요. 주식은 금리와 채권, 그다음 환율 모든 거 영향을 다 받아요. 그리고 서로 다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은 유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도 각 나라가 이제는 이제 글로벌 세상이잖아요. 예전에 뭐 언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 시장을 봤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와닿네요.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몇 년 안 됐어요, 진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채 레버리지 해가지고 투자 언제 했었습니까? 2020년 전에 안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는요 한국은행하고 몇 군데밖에 안 샀어요 미국 국채를. 네. 많이 상점벽해죠. 한 5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거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력, 자금력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유유자금이 많아서 캐피탈이 많아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이것을 다 투자를 못 받아주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해외 나간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사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해외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많이 졌으면 우리나라 금융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원화가 세계화 국제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지금 일본을 보자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일본의 국채인 JGB가 가격이 급락했어요. 이제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반비례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을 갖다 빌려준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10%, 20% 빌려주는 거는 너무 좋죠. 굉장히 비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5%, 3%에 빌려주면 굉장히 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채권의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딱 머리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JGB, 특히 장기, 초장기 20년, 30년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매를 치는 거예요. 손절매를 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JGB를 보도 원화도 손절매를 해야겠네. 근데 지금 포지션이 있어요. 그죠? 현물 포지션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고채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미리 매도하기 위해서 선물한 매도를 칩니다. 선물한 매도를 갖다가 거의 한 몇 주일 동안 뭐 2주 이상 계속해서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도세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현물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순환적으로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장기물 중심으로 많이 튀고요. 네. 그다음에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뭐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일본 금융 상황과 한국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상관관계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예. 정책 금리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정책 금리가 이제 뭐 한 2년 정도 됐었죠. 마이너스 금리였지 않습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0.1%인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저금리의 일본은 이제 없다. 예. 고금리의 일본만 있다. 네. 30년 금리 이상으로 가면은 일본 금리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리고 일본 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국채 트레저블이 높아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 뭐냐 다 이런 거예요. 왜냐 금리가 변화합니다. 이제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있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트위터에 뭐 메시지를 올렸어요. 앞으로 엔캐리 청산에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는 투자 매력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금이 회전을 합니다.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우리나라 자금도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증시를 올리는데 한몫 많이 큰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돌아오기를 우리나라가 바라는 건데 일본도 바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입니다. 과거에는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이게 그래프로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얼마 안 돼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 금리를 보면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JGB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 2023년 그죠? 2023년 8월이에요. 예, 한 지금 보시면은 한 2년 반 정도 되나요? 사이에 0.39%였던 10년 JGB 수익률이 2%가 넘어갔습니다. 0.4% 이건 뭐 애게 이럴 수준인데 2% 이거 괜찮아요 이제 10년. 그리고 이거 장기물을 보다가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 원래는 이제 뭐랄까 일본 은행이 목표 이자율을 정해놓고 채권을 사주다 보니까 이자율이 예를 들어 장기물이 1%에 딱 그렇죠. 막혀 있었잖아요. YCC. 네, 근데 예. 지금 그걸 이제 안 하기로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일본이 다시 YCC를 그냥 하기로 결정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게 YCC를 궁금하더라고요. 안 하죠. 근데 예를 들어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집권당 입장에서 금리 오르는 게 또 트럼프랑 비슷한 거죠. 다카이치 입장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YCC를 그냥 하라고 하면 어차피 정부 부채 250%인 건 안 변하는 거니까 어차피 높으니까 뭐 이자 뭐 빚 1조에서 100만 원 늘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바로 잡힐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선택을 문제가 못 할까요? 굉장히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거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네. 일본의 지금 예산안이요. 여기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네네네. 보시면 네네네. 일본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다 기사 읽으셨어요.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122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뭐 1,100조 원, 엄청나죠. 우리나라 2배 정도 되는 숫자인데 여기서 제가 오른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해놨어요. 일본 국채이자 비용이 연간 11조 엔입니다. 전체 예산의 9%예요. 이자만 해도 이자 그 자체. 그래서 원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금 상환까지 포함하면 25%가 국채 관련 지출이에요. 원금은 그냥 롤오버 하면 안 될까요? 롤오버 해도 나중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긴 하죠. 나중은 그런데. 예, 그걸 본다면 네. 이것도 미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죠. 빈털털입니다. 네. 빚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한테 너 카드깡 했어,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저는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그 주식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더 이상 이렇게 그 뭐 부양은 좋지만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라는 것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산이 깊으면 골도 깊잖아요. 떨어지면은 굉장히 다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지금 보시면 한 24조 원인가요? 지금 그 신용이 한 25조 정도 되죠. 거의 뭐 30조 가까이 됐을 겁니다. 늘었어요 최근에? 또 늘었어요. 뭐 어쨌든 네. 제가 지난주 봤을 때 한 24, 5조 정도 되던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꺼야 될 시점이에요. 하여튼 그것을 보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일본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우리나라와 이제 그 동조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동조화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환율에
우리나라 환율에 인하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축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많이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일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부채가 각국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을 은연중에 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도 그렇고. 예. 동조화가 된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JGB가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그러면 연관해서 KTB와는 어떻게 맞물리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써놨죠. 네, 여기 이제 JGB가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지금 제제 10년물도 그렇고 30년도 그렇고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치예요. 역사적으로 최고치. 이것은 뭐냐? 일본의 금리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금리는 낮지만 중장기 금리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우리나라 금리는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제가 볼까요? 우리나라 금리는 최근까지 굉장히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입니다. 왼쪽이 이제 일본 JGB고요. 국고채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금리가 서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일드 커브라고 하죠. 일드 커브. 이제 그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 사실은 길면 여기에 대한 위험도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훨씬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거의 모여라 꿈동산이었어요. 3년짜리, 5년짜리 보시면은 3년짜리, 10년짜리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엎치락 뒤치락 이런 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오프 상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리스크 오프 상황이 이제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시작해서 국채 금리가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 이것을 이제 뭐 스티프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파르진다. 장기물이 더 많이 오르고 단기물 금리가 덜 오르는.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커브 스티프닝이라고도 하고 그죠 이제 뭐 그죠 이제 그 장기물이 더 올라가니까 네, 이것을 금리가. 이제 뭐 이제 베어 스티프닝이라고도 하고 떨어지면서 하는 거는 이제 불 스티프닝을 그죠. 하죠. 네. 이렇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으로 이제 가는데 이것을 이제 그 주식 상승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론에는 맞지는 않아요. 네. 예, 이론은 맞지 않은데 뭐냐면 지금 일본의 지금 금리가 굉장히 스티프닝이 가파르죠. 가팔라졌으니까 가파르죠. 네. 가팔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본의 금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이클 버리의 그 인용을 한 건 뭐냐면 마이클 버리도 앞으로 엔캐리 청산이 앞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엔캐리 청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단기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아직 단기 금리는 우리나라보다도 낮다 그랬잖아요. 0%대예요, 아직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1%, 1.5% 이상 올라가면 그 말은 뭐냐? 일본의 기준 금리가 1%, 1.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올라간다면이죠. 이건 지금은 이제 0.75%이긴 한데 지금 일본의 지금 엔화 방어 그다음에 그 일본의 금리 상승 속도를 보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은 하반기 한 번 정도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적어도 2번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가 청산이 빨라질 수가 있고 이 엔캐리 청산이 빨라지게 되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했던 트레저리가 일본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창규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저번 때 암시를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새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반기 때 엔캐리 청산의 위험성을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럼 하반기에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겠네요. 지금 현재도 보면 환율이 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달러 자산이 잘 안 팔려요. 예. 수익률이 채권도 그렇고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기관 투자가 볼 때는. 그래서 팔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달러를 뭐 환해지도 하고 뭐 스왑을 하고 해도 지금 금리가 안 나와요. 예전보다.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달러 뭐 인덱스 떨어졌지만 달러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대체 뭐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예, 찾다 보니까 다른 자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다른 통화에 대해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과 일본이 그러면 금리가 가는 방향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른 상황. 그렇죠. 그러면 금리 차가 점점 더 좁아질 거고 이렇게 됐을 때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관련성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1,420원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벌써. 지금 원화 채권이나 원화 금리 상품이 미국 달러 채권이나 달러 상품보다 벌써 더 매력적인 상황이 왔어요. 예, 지금 상황. 그래서 기관들이 팔 때 원화 상품을 지금 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1,4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등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트리거가 좀 있어야 돼요. 1,400원대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들어와야 돼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연준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금리를 갖다 갖고 가고 싶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면 뭐 그때 더 트리거가 크게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3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제 그 일본이나 네. 미국의 자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조달금리로 보면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CDS라고 하잖아요. 신용 부도 수합. 네. 신용 부도 수합은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베팅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0.2%를 줄 테니까 너 한국의 그 부도 수합에 보증을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보증료가 낮아질수록 안전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1%, 10% 가면 10% 줄게 하면 얼마나 위험한 나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미국은 제로로 보는 거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신용부도수합 5년물 기준으로 일본이 보통 한 25bp 정도 됐었어요. 0.20이나 25% 정도. 그리고 중국이 좀 약간 등락은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보다 좀 많이 높은 수준, 한 0.6에서 0.78 bp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요, 일본하고 한국의 신용부도 수합이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이 0.2%에 불과해요.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올라서 0.25%. 이게 이제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신용부도 수합,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WGBI 채권 어떻게 국제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와요.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논쟁이 많은데 그래서 뭐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 환해지를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환율을 내리는데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펀드가 모두 다 뭐 80% 이상 그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환해지를 하면 부담이 너무 많고요. 각 나라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환해지 코스트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고 게다가 엔트런스 배리어도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신용에 대한 차지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하는데 그치는 그런 펀드들이 많겠다고 생각하면
환율 하락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기준금리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릭라이더가 지명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은 환율 하락의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기 시장이나 이런 불안 요소들도 하반기에 릭라이더가 원치 않아도 만약에 차기 연준 위원장이 원치 않아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 지금 잠재적으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WGBI 뭐 편입 얘기 있잖아요, 채권. 그러면 사실 채권 수급이 일본보다 훨씬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동조화가 좀 깨지면서 한국이 더 좋아질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그럼 또 반대로 한국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뭐냐 미국이 이제 일본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엔화 방어를 위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뭐 리스크 온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조가 글로벌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원화 환율, 달러 원 환율이 일본의 엔화 환율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일본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사나이 노믹스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보시기만 해도 돼요. 나중에 한번 아베노믹스랑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아베노믹스랑 사나이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밑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마이너스 금리. 그렇지만 사나이노믹스는 금리를 올리자는 거예요. 물가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잡으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경제를 갖다가 부양시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상충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것도 시장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때문에 돈을 막 써요. 그런데 돈을 많이 쓰면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또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물가가 좀 안정될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 올리면 그만큼 일본 정부가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안 좋은데. 근데 일본은 믿는 구석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케리 청산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엔케리 청산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네. 집 나간 엔화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집 나간 엔화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엔화를 살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그 국채가 이제 뭐 10년물 국채가 3%, 30년 국채가 4% 이상, 4.5%, 5% 가면요.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무조건 트레저리 대신에 일본 국채를 살 겁니다. 환 리스크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관들이 우리나라 뭐 시장 뭐 국구채라든가 아니면은 뭐 견주한 우량채 시장 금리가 4% 5% 나면은요. 달러 채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근데 국고채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요? 외화 채권 비중 엄청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아직은. 그렇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금리만 본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얼마나 순기로 발행할지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올해 국채 어떻게 보면은 발행 계획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발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연초에 뭐 발간된 걸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좀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카이치 정책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보면 이제 기대 효과와 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지금 정책 방향 그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정말 유효하게 걱정해야겠다. 또는 효과가 예상이 된다를 좀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가장 그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본의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한 나라가 그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서 다른 나라도 물이 이렇게 젖는 그런 효과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글로벌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홍수가 나면 한국에도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물이 흘러서 일본이 지금 사실은
디플레이션 국가에서 저금리 국가에서 이제 탈피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베노믹스 때 돈을 안 쓴 거 아니에요. 아베노믹스 때 돈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도 뭐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못하고 2% 물가 상승 목표를 계속 달성을 못하다가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엄청 많이 하고 홍수가 나니까 이게 흘러가지고 일본도 같이 홍수가 되고 공중부양이 된 거죠. 네. 예,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제 일본이 지금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쓰면 그 돈이 일부가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한국으로도 오고 이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 돈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슈일 것 같아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도 엄청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일본의 실물 가격이 실물 자산의 가격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엔화가 이제 다시 이제 강세로 이제 돌아갈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그 계속해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면 엔화 가치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엔화를 사잖아요. 그리고 엔화 채권을 JGB를 사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채권들을 사기 시작하고 일본의 자산들을 매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BOJ와 일본 정부는 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돈을 쓰겠다. 그렇지만 그 다음 시점부터는 이제 그 힘으로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면 내가 돈을 안 써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쓰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관인데 그때까지 얼마가 더 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기간은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연내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금이 세계에서 조금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달 금리가 세계에서 뭐 조달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은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싼 가격에 돈을 많이 빌렸었거든요. 이거 이제 아직도 이제 부채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네. 올해 하반기를 또 주목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FOMC 이야기 해봤고요. 또 네. 일본 이야기도 금융 상황 어떤지 좀 시간 할애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1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1부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